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3일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날이 많지만은,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1919년 기미 독립 만세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어,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성정부, 한성임시정부 이제가 되는데 그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바로 오늘 1919년 4월 23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쭉 이끌어 왔었던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잘 알아야 되겠지만 한성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개략적인 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성 임시정부 수립이 이제 바로 1919년 4월 23일 현재의 서울에서 선포된 이제 임시정부다라고 이렇게 지금 역사적 사실로 이제 나타나 있죠.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을 모색해서 결국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등과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한성정부와 기타 임시정부들의 인적 구성은 대부분 중복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성정부의 그 인적 구성을 보면 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임시정부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바깥에서 한반도 외에서 설립이 되었다는 점이 이제 일종의 그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 한성정부의 특징은 한반도 내 특히 그 한성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다라는데 정통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정부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4월 23일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한성정부를 수립하며 결행한 가두 시위의 현수막이 적혀 있었던 구호는 공화국 만세였다. 자, 그러니까 그 조선이 멸망한 게 1910년이죠. 그리고 이제 9년 뒤에 바로 이제 김이 이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직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 구호가 공화국 만세였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고 종식된 거죠. 일제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의 형태를 이 공화국으로 봤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어떤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 뭔가 어,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인간,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어, 그 정부 형태를 꾸미려고 하지 않았나 저때 당시에 저때 당시에 저것을 진행한 분들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갔던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13도 대표 23명의 이름으로 선포문을 발표를 하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즉 대통령이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동휘를 국무총리 총재로 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선언을 했네요.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성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 같은 사항을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임시정부 조직개건. 뭐 임시정부니까 당연히 그 조직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 대한 통치권의 철거와 그러니까 이제 식민 통치권을 갖다 철거하라는 얘기죠. 그다음 군비 철퇴 요구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출석한 인원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예, 그 국제 회의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표단을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글쎄요. 그게 참 어, 뭐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참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죠. 예. 자, 한국인은 일본 관청에 대하여 일체 청원 및 소송 행위를 하지 말자. 예. 뭐 일제를 인정 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원할 것도 없고 소송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헌정을 채택하고 일반 국민의 준수 요건을 갖다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파리강 회의에 파견될 국민대표위원으로는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안창호, 이동휘, 노백린 등을 선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체가 됐는데 사실은 그 임시정부가 여러 개 설립이 됐었어요. 그때. 여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으니까 임시정부가 난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때 당시 국제관계로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뭔가 일치된 의견이었고 다 분열돼 있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서 다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대외 활동에 불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미주 노령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국의 교포들을 대표해서 상해에 와 있던 대표자들은 서로를 대표한 지역 의견 간의 상호를 어, 뭔가 이견이 있으니까 절충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뭔가 난립한다라는 거, 분열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 절충을 시도를 한 결과 어, 1919년 6월 6일 임시정부 법통을 한성에 부여하고 그 산하에 뭉칠 것을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일치된 의사로 단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을 했다라고. 물론 이 한성 임시정부도 결국은 어, 상해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자,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은 일체 해소하고 오직 국내 13도 대표가 창설한 서울 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 대표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둔다. 그래서 상해에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한 것임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 그 여러 단체들이 여러 임시정부들이 이제 임시정부 보통을 한성정부에 부여를 하고 그 한성정부는 바로 그 임시정부 위치를 상해에 둠으로 인해서 어, 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유일하게 우리 그때 당시에 식민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임시정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조직을 보면은 이제 집정관 총재 이승만, 뭐 이제 일종의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이동휘, 그다음 외무, 내무, 군무, 재무, 법무, 항무, 교통, 노동, 참모부 총장. 그래서 이제 저런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조들이. 예, 뭐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상황이 일제히 식민 치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몸부림 속에 한성 임시정부가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 위치를 상해에 둬갖고서 계속 임시정부의 어떤 면모를 우리가 꾸준히 해방이 되는 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세계 픽셀로 얼룩진 기술 소장농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조사를 해봤지만은 어, 근데 이제 이 픽셀이라는 게 픽처 엘레먼트를 줄인 말입니다. 픽셀. 그러니까 픽처는 이제 그림이라는 뜻이고 엘레멘트는 어떤 요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소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논종이에 이제 보면은 여러 칸이 있는데 그 칸마다 색을 입힘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죠. 결국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컬러를 입히면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데일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밑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상을 갖다 그대로 재현을 해내고 있는 건데 어, 모논종이 같은 데서 이제 픽셀에 색을 입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얼룩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픽셀로 얼룩진
기술 소장용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얼룩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스테인드 픽셀 스테인드를 얼룩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테크노 피슨트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 소장용. 그러니까 왜 이 소장용이라고 번역을 이제 하고 저런 용어를 썼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 하여튼 그런 그 픽셀의 색을 입힘으로 인해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다가 이제 인터넷에 무료로 게시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정말 들어가는 그 어떤 노고 또 수고 또 그런 노고와 수고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무료로 게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농 같이 그렇게 큰 돈벌이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기념일을 정의를 했는지. 제 개인적인 그 어떤 느낌으로 봐서 이제 그런 뜻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기술이 있죠. 바로 이제 패턴 인식,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그 기술입니다. 사실 80년대 이제 제가 어, 저것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도 그 카메라가 속도 위반하는 차량의 번호라든가 거기 그 타고 있는 운전자 얼굴까지 다 찍어내죠. 다 인식을 합니다. 그 번호 어느 번호판 몇 번에 어떤 차가 속도 위반했다. 그래갖고서 이제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오죠. 자, 그런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또 온갖 부도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 때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살 때하고 정말 많은 것이 그 이제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만큼 도덕성도 고도의 도덕성도 요구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모티콘이 그 스마트폰을 그 창문에다가 이제 던져서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어, 부도덕한 디지털 세상은 저렇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다. 또 파괴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책의 날이고 저작권의 날이, 유엔 영어의 날이기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도 기존에 다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김영로 TV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